권지웅은 앞으로도 세입자로 살 겁니까? 앞으로도 영영 세입자로 난 상징성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집 안 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랑 전화 한 번만.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빠밤! 예, 어색합니다. 네. 다음번에 나오시면 잘하세요. 네. 네, 워낙 핫 이슈라 일단 교육 문제부터 먼저 다루긴 했지만 권지웅 센터장을 또 모신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주거 문제, 또 지금 당 안에서 정확히 센터장 어떤 직함이죠, 그게?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 네.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계신 네,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못해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만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10,000명이 있어요. 넘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고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피해 사례도 이야기를 듣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제도 개선을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들어서 그렇죠. 그것을 개선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전세 사기라고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고 몸을 누일 곳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분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한 분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뇌출혈로 또 쓰러지신 상태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을 건데 기억에 남는 좀 사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현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근래에 어떤 경제적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뭐 그때도 이제 집 때문에 일가족이 연탄불 피우고 죽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것은 있었어도 네네. 최근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스스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일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좌절감이 컸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정말 마음 아팠던 그 이제 사연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30대인데 지금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냈던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고 나면 내가 50대가 될 것 같다. 다 갖고 나면 50대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 말고 그렇죠. 뭐 잘못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도 말해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어떻게 모든 사기를 다 국가가 책임지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완전 개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제 주거 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에 의지해서 특히 전세 계약을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죠. 네. 그리고 전세 대출 자체가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체계가 다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체계인데 그 위에서 이뤄진 거래가 이렇게 어떤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궤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할 부분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 네, 주요 언론사 기자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세종시에 있는 고위공직자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네.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당할 거였으면 정말로 피하기가 어려웠겠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 알아봐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저도 인천 미추홀구에 집을 구해야 했으면 당했겠다. 네.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기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은행에서 또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1만여 명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는 보증보험을 들고도 피해를 입고 또 그 보증보험이 실제로 작동 안 한 사례도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규정되려면 보증보험에는 안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 안 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와,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예. 거예요. 최근에는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여튼 그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주택들이 많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이 의무화된 주택이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좀 높아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한 다음에 보증보험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그거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임대인은 예. 사기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중개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연결시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중개인이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개인이 사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여길 만한 징후는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알면 멈췄고 그렇죠.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니면 임차인에게 좀 말을 해주면 그렇죠. 약간 이상하다, 위험하다. 보증보험 가입 안 해줄 수도 있다. 왜냐면 어. 지금은 의무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또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1년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중간에 재계약을 안 하면 또 또 안 보증금 되죠.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네요. 아니 이런 게 또 좀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그 집주인이 어떤 경제 상태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빚도 좀 있고 전세 보증금은 낮아도 좀 위험하니까 저는 여기 조금 낮더라도 조금 높더라도 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상황을 좀 설명하는 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도 제대로 설명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그 좀 저희 센터를 도와주겠다는 공인중개사 분을 좀 만나고 네. 그걸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는 아예 중개를 안 해줬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서 네. 그런 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와도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면 사실 많은 중개사가 좀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2021년 재작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만 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가지고 그렇죠. 예. 가격이 오르면 또 대충 다 무마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2년 뒤에 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한 중개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격 지금도 오르고 게다가 뭐 또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의 말도 개인의 탓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그렇죠. 거 너무 괘씸하네요, 진짜. 진짜. 사회 구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잇! 진짜. 또 전세 사기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또 네. 피해 사례로 접수되긴 하지만 사실은 만연한 주택의 주거의 그렇죠. 문제이기도 한 게 바로 청년들의 열악한 또 주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뭐 지옥고라고도 하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청년들이 주거하는 대표적인 또 주거 형태이기도 한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재작년 이때만 해도 영끌 담론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죄송한데 청년들의 문제는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한 34세 이하까지 20, 30대를 보면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를 보면 80%가 빌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가 점유율, 자기 집을 산 사람들의 네, 비율은 네. 한 40년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끌족들이 생기니까 대출 좀 완화해주고 한다고 해서 청년 대다수의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안 사면 꼭 바보 되는 그리고 느낌? 뭔가 대출을 안 늘려주면 못 사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니까 네. 그랬었는데 근데 본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가와 직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적시에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준 요런 것들이죠. 아니 최근에 제가 만난 청년은 청약통장 해지를 했대요. 살면 집 살 일은 없을 것 같대요. 차라리 자기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좀 주거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청약통장 해지하고 집 사는 거는 내려놓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이제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앞으로 여생을 살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구조를 만드는 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으로 월급 받으면 209만 원 받거든요. 근데 서울에 완전 좋은 주택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네. 막 7, 8억은 그냥 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지금 싼 걸 이야기한 수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뭘 산다는 게 소위 제정신으로 계획 세워서는 못 사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209만 원으로 언제 그렇죠. 7, 8억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낙담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한 축이 있고, 네. 근데 아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집 사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집 살 수 있어도 안 사겠다거나, 나는 근데 좀 사기가 어렵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존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대한민국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마치 소유권을 가진 게 최종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 미생이란 표현 쓰잖아요. 네, 네. 아직 미완의 것들은, 전세나 월세는 미완의 것들이고, 집을 사야 완성된 이거 완생이야 이제. 완성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웃기다는 이야기를 그렇네요. 계속 드리고, 예. 이게 이제 웃기다는 문제인식으로 월세로 사는 것도 선택, 전세로 사는 것도 선택, 주거권 침해는 다 되지, 그러니까 주거권은 다 보장받는 네. 상황. 이게 이제 주거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청년들 주거 문제를 푸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들 다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통틀어서 이렇게 주거 문제의 깊은 통찰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망명정부의 내각에 모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신인규 네. 우리 국바세 대표는 행안부 장관을 왜 행안부 가고 싶은? 뭐 너무 길어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보기 하세요.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 저희가 행안부 장관으로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권지웅 센터장은 어느 부처를 희망하는지. 네. 근데 이번에 좀 단서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부처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 네. 새로운 부처를 제안해도 됩니다. 네. 자, 어느 부처의 장관이 되겠습니까? 영국에 네. 외로움부 장관이 있어요. 겸직이긴 하지만. 외로움부?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 문제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다루는 내각을 하나 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주거부의 장관이 되고 싶어요. 주거부 장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프레임이 중요한데, 네. 주택으로 볼 거냐, 주거로 볼 거냐, 부동산으로 볼 거냐, 주거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차원에서 보면 가격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 부동산 시장이 네. 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하면 주거도 좀 안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 가격 변동에는 거기 있는 임차인 느끼는 모멸이라든지, 네. 아니면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건 지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달리해서 그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되는가, 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예. 안 되는 곳을 점검하고 국가가 해야 될 조치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주거부 장관, 예, 좋습니다. 네. 주거부 장관으로 천거하겠습니다. 신인규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럼 누가 저를 임명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신인규를 행안부 장관 하겠다 그랬더니 저를 대통령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좋네요. 네. 아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 권지웅 주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네, 또 네. 본인 소속이 네, 네. 또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폭등 문제는 주거 문제를 야기시킨 또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또 부동산 폭등의 시작 지점이 또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은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청년으로 국한하기보다 네. 전체 주거 정책으로 좋습니다. 보면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잘한 거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어쨌건 이게 이제 주거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건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것을 네. 일부 이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복지 기본법이 2015년인가 16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뿌린 거죠. 네. 그런 건 잘했다. 아.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전세가 당연히 따라오르고 월세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세 가지가 생각나긴 해요. 네. 하나는 그 이제 등록임대주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임대사업자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양성한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피하는 조세회피처를 오.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주택자가 양성됐고 그 사람들이 집을 묶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주택 가격이 원래는 떨어지거나 안정됐어야 되는데 예. 뭐 오르는데 일조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는 주택 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대신에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주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도배장판 계속 하는 게 해야죠. 좋잖아요. 그걸 고칠 때 비용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세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예. 이제 임대소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예. 그 주택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보통 세제 혜택을 안 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 시세 차익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있다가 그냥 팔면 그 어떤 양도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 되지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등록임대주택으로 바꿨다가 팔면 네. 이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1억이었던 게 어. 4억이 돼도 3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0채 있는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지렛대효과 때문에 버는 수입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마음만 먹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우리가 팔 때 이만큼 올려 팔자 하면 그 동네는 그냥 막 그렇죠. 집값이 막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안 내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 여기도 조금 더 좁혀서 비판하는 지점은 그때 등록임대 사업자를 키우는 건 좋았다, 잘한 일인데 근데 그 사업자에게 왜 양도소득세를 주냐,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왜 면제해 주겠다고 했냐. 예. 근데 이제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임대 사업자를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가 되면 그 주택은 8년 정도 임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권이 보장되는 건 맞죠. 네. 하여튼 뭐 그래, 근데 그게 하나 패착이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를 때 금융을 많이 쥐었어야 돼요. 그 금융 규제를 좀 했어야 됐는데 DSR이라고 총부채 상환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모든 부채를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내 소득에 비춰서 갚을 수 있겠다는 수준의 부채까지만 제가 할 수 있게 하는 예. 이것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도입해요. 아.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저는 있었다. 시기를 놓쳤네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평가가 그때 금융 규제를 잘 안 해서 이렇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사실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LTV나 DTI 이런 것들은 딱 규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요거까지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더 강도 높게 이제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쨌건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더 어떤 극단적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하지 않았죠. 제가 사실 그 피해자이기도 해요. 제가 신혼부부로 첫 집을 들어갔는데 네. 임대사업자가 이제 전세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었고 그분이 뭐 그 당시 시세로 시세의 80% 그러니까 21평짜리 집인데 그 당시 2억짜리 전세를 1억 4천에 저희가 싸게 들어갔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불과 1년 반 지났더니 집값이 확 올라 버렸어요. 전세값도 3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1억 4천에 들어갔는데. 그래 버리니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연락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가달라는 거예요. 5% 인상이 우리 법적 권리니까 남아 있겠다. 2020년 이후. 20년 이후죠. 아, 네, 그렇죠. 네. 21년이었으니까 네네. 2019년에 결혼해 신혼집 갔다 21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들어와서 살면 당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들어와 살 테니까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2억을 준비하냐고요, 제가. 그쵸. 그래서 결국은 전 그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이기도 했고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부랴부랴 이사를 해서 집값 저렴한 데로 찾다가 지역구를 잠깐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엄청 슬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그런 임대사업자에 의해서 왔고 그 시세가 확 올라버리는 상황을 감당 못해서 나가야 되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카톡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런 좀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그것도 우리 정부 때 일이니까 저는 막 마음은 아픈데 우리 정부 일이라고 내가 욕을 할 수도 없는 거야 또. 그래 그때 어려웠던 생각이 나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2020년 6월인가 이때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저는 2017년이나 18년 정도 했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해요. 더.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집주인이 안 살 거면서 들어오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조치를 해갔었을 수 있는데 이미 주택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주임법 하니까 주임법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개정할 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쉽네요. 수정 보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그 등록임대사업자를 처음에 늘렸던 게 네. 그걸 좀 더 늘리다가 모든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하게 하고 그게 사실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당시 청와대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요. 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권지웅 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장관 후보자죠, 정확히는. 네, 네. 후보자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난맥상의 주거 정책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정책적인 어떤 나름의 공약, 비전 한두 가지 정도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청문회는 처음이라. 두 가지인데요. 물론 엄청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임차인들의 계속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계약갱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네.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집주인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집주인이 사실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쫓아 보낸 거라면 집주인에게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해배상을 월세 3개월치 정도를 해요. 그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변호사들이 그런 어떤 집주인이 거짓으로 절 쫓아 보냈습니다. 해서 그 사건을 들고 온 변호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승소하실 것 같은데 수임료가 더 비싸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걸 다 아니까. 그리고 뭐 벌금 맞아도 얼마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저는 4년보다도 더 길게 임차인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네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커피도 저희가 사 먹으면 이게 제가 법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리되는 공간에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커피가 조리되는 곳이 점검받아요. 점검받죠. 그러니까 왜냐면 몸에 안 좋은 걸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몸에 좋든 곰팡이가 있든 천식을 일으키든 상관없이 시장에 다 거래돼.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환풍도 안 돼. 상관없어.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 터져도 호소할 데가 없어. 그 주거감독관이라고 하는 걸 둘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도 저희님 잘 아시겠지만 노동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청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리 감독을 막 하잖아요. 예. 노상한기가 적절한지 맞아요. 위험하진 않은지 그게 있어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대한민국은 빌려 사는 사람들의 주택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주거 감독관 이거 아주 솔깃하네요. 그래요? 예, 예, 솔깃합니다. 저를 그럼 꼭 장관으로. 장관으로. 예, 저는 일단은 청구를 했는데 청문회 통과가 돼야지 제가 일단은. 그러네요. 예, 오케이. 네. 맞아요. 근데 국민 모두가 이런 거에 되게 환호할 것 같고요. 또 사실 모든 사람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또 청년 주거권이라는 걸 또 들고 또 운동을 하셨잖아요. 왜 꼭 청년이라는 것이 또 우선순위에 올라왔는가?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시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거칠게 말하면 네. 나이가 많을수록 아. 주택 청약 오래 냈을수록 거기에 오래 살았을수록 이 다 나이가 많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10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 공공임대주택 쓴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생 관련해서는 기숙사 정도가 있는 것이.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늘 LH랑 SH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 알람도 신청해놓고 맞아요. 받고 막 이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 그래? 행복주택 언제 나오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건 좀 슬프면서도 반대로 보면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좀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준을 세우죠. 보통 자산이 많으신 분은 나중에 그렇지. 뭐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이런 기준은 동의가 돼도 나이가 적으면 안 돼. 이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루게 됐던 거고 사실은 지금 저출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보통 사람으로 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카, 마이호, 그리고 2명의 아이, 그리고 어머니는 꼭 일을 안 하셔도 네. 해볼 만한. 그렇지.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윗세대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계속 이랬죠.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뭐 이런 거죠. 나 때는 막 네. 6명이 같이 잤어.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시니까 아, 라떼 한 잔 마셔야겠다.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게 이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꼭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뭐 교육 문제 다 심각하지만 청년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주거 문제만 해결돼도 청년의 문제의 절반은 풀린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떤 자아 실현이랑도 엄청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거기 이제 좀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해 왔는데 거기로 이주해 온 친구들은 그렇게 퇴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거기 두 오면 가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정비 중에서 주거비가 제일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확 내려가니까 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은 뭔가 좀 답답했어. 다른 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하다가 네. 주거비가 좀 떨어지니까 예. 자아 실현도 해야 되겠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일을 하다가 좀 휴식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모색해보기도 맞네요. 하고. 예. 대한민국 정도 그러니까 3만 불이 넘는 국가에서 그걸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게 주거 문제가 안정되면 청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그럴 있는 수 거예요. 있겠죠. 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 이제 질문의 끝은 이거예요. 그러면 권지웅은 앞으로도 세입자로 살 겁니까? 앞으로도 영영 세입자로 난 상징성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집 안 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내랑 전화 한 번만. 예. 근데 이제 저는 예. 이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주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세입자들이 연결돼 있지 않고서는 못 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0여 년간 해봤는데 해법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세입자 정치력이 없어서 못 풀거든요. 근데 그 정치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예. 집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래 볼 생각인데 근데 그건 이제 상의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랬죠. 근데 예. 제가 재밌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네. 적혀 있어요. 1인 1정당 가입을 합시다. 오, 오잉?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지킵시다. 이렇게 아, 이야.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어, 진짜 쉽지가 않다. 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은 아주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세입자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정당에 가입할 마음의 여유가 있지도 않고 게다가 이 정당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디 뭐 그 어디 서류 넣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되게 씁쓸한 거예요. 와 저기는 홈페이지에다가 1인 1정당 운동을 하자 이러고 있고 네,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정말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정치를 멀리하고 계시고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치를 이용하고 있고 좀 어렵네요.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앞으로도 권지웅 선수는 앞으로 세입자로도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내와는 많이 싸울 것 같은 느낌. 예. 자, 이 정도로 세 번째 키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